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I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소화기의 혈관 질환을 다루겠습니다. GI 거의 끝나가네요. 근데 그래도 그게 소화기의 절반이라는 거 뒤에 헤파토빌리어리가 있죠. 어쨌든 오늘은 순서대로 mesenteric vascular insufficiency에 대해 어떤 질환이 있고 원인이 뭔지 간단히 보고요. 급성 장갑막 허열, acute mesenteric ischemia, 허열성 복통, chronic vascular ischemia, 허열성 대장염, ischemic colitis, 혈관 형성 이상, angiodysplasia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허혈, intestinal ischemia 아니면 또 mesenteric ischemi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mesentery의 circulation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울의 이스키미아가 생기는 걸 말하죠. 이스키미아의 양상에 따라서 이걸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rterial occlusive mesenteric ischemia. 말 그대로 artery가 꽉 막혀버리는 건데요. 이런 거를 acute arterial ischemi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artery가 꽉 막히지는 않아도 일시적인 허열이 올 수 있다. 즉, mesenteric ischemia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ischemic colitis라고 합니다. 또 mesenteric artery의 atherosclerosis에 의해서 이제 chronic ischemia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chronic mesenteric ischemia라고 하고 abdominal angina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키미아가 생기는 병태 생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완전히 동맥이 막혀버리는 거는 이제 동맥에 스럼보스나 아니면 엠볼루스가 생기는 게 출제가 되고요. 정맥에 트롬보시스가 생겨가지고 이제 동맥이 막히지는 않았어도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는 뭐 일종의 레드 인farkt이라고도 하죠. 그런 경우도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뭐 요거는 DVT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 많은 경우 hypercoagulability, 뭐 특히 이제 뭐 malignancy나 oral contraceptive랑 연관해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 그 arterial embolus, embolization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는 뭔가 덩어리가 날아와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건데요. 대부분은 부정맥, 즉 AFib 때문에 심장에 스럼버스가 생겨가지고 심장에서 스럼버스가 생긴 게 날아와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인공 판막 수술을 한 사람, 뭐 원래부터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람, 또는 infective endocarditis 있을 때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 arterial thrombosis는 mesenteric artery에 atherosclerosis가 생겨가지고 혈관이 좁아진 거, 이제 뭐 이 상태는 이제 chronic mesenteric ischemia의 기전인데, 이제 이러면은 뭐 혈액이 잘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chronic 그러니까 stable angina처럼 혈액이 많이 필요할 때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키미아에 의한 증상이 뚜렷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크로닉 메센트릭 이스키미아를 abdominal angina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그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터진다면 이것도 MI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acute mesenteric ischemia로 발병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 뭐 카디악 아웃풋 떨어지는 경우도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스럼보시스에 의한 거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이거 왜 여기다 해놨지? 이건 노노클로시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경우에 그 메센트릭 이스키미아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지는 않았는데 이스키미아가 생기는 건 대체 뭐냐? 요거는 transient mesenteric vasoconstriction, 즉 베이소스파즘에 발생하면은 일시적으로 혈관이 제대로 그 혈액의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잘 안 되면서 이스키미아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허혈이 발생하는 게 이스키믹 콜라이티스의 기전이죠. 그런데 사실 메센트릭 아르테리들은 이제 서로 아나스토모시스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도 나머지 하나 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splenic flexure,
그리고 시그모이드 콜론, 디센딩 콜론보다는 시그모이드 콜론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 시그모이드 콜론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독 트랜지언트 이스키미아에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원래 혈압이 낮은 사람, 아니 뭐 부정맥이 있거나 heart failure가 있는 사람, 또는 지금 당장 sepsis가 있어가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스키믹 콜라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리스크 팩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해 둡시다. 색전증, 엠볼리즘은 아르티미아, 특히 AFib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valvular disease가 있는 사람이 잘 생깁니다. 특히 AFib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arterial thrombosis, 이거는 원래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아니면 애뉴리즘이 있는 사람, 즉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질환들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뭐 페리퍼럴 아르테리 디지즈 같은 것도 포함이죠. 또는 뭐 스트로크, MI 이런 게 왔었던 사람은 이제 스롬보시스에 의한 막히는 게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뭐 원래부터 hypertension, DM, 뭐 dyslipidemia, smoking 이런 cardiovascular 리스크 팩터가 있는 사람은 이쪽에 들어갈 확률이 좀 더 높겠습니다. 원래부터 혈관이 좀 지저분한 거죠. 마지막으로 저혈류 상태가 되는 거는 sepsis, dialysis, 그다음에 vasoconstrictive drug 이런 걸 썼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아닌데 임상에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까닭없이 GI 블리딩이 생기면서 헤마토크릿이 떨어지고 헤마토키지아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제가 펩틱 ulcer 하면서 쿠싱 ulcer, curling ulcer 이런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니면 화상을 심하게 입은 환자에서 갑자기 펩틱 ulcer가 생기면서 GI 블리딩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환자를 볼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퍼퓨전이 원래부터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 일종의 총론적인 개념으로 개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성 장갑막 허열, acute mesenteric ischemia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엠볼리즘, 덩어리가 날아와가지고 혈관이 턱 막혀버리는 색전하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었을 때 그 플라크가 럽처가 되면서 갑자기 막혀버리는, 마치 MI와 같은 기전으로 스롬보시스가 생기면서 막혀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엠볼리즘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역시 심방세동. 그 외에 MI가 생겼을 때도 그 left ventricular aneurysm 생기면서 스롬보스 생길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역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판막 질환도 가능하고, 그리고 infective endocarditis 때도 그 vegetation 된 게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septic embolism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스롬보시스는 역시 cardiovascular risk factor가 있는 사람. 원래 뭐 다른 종류의 혈관 질환이 있었다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hypertension, DM, dyslipidemia, chronic kidney disease, smoking 뭐 이런 CV의 리스크 팩터가 있다면은 뭐 말할 수도. 그렇다면은 이제 그 스롬보시스에 의한 acute mesenteric ischemia를 조금 더 favorable하게 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요 임상 증상이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데 이게 배꼽 주위 또는 배 전체가 다 쥐어짜는 듯이 콜리키한 페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정작 배를 눌러보면은 텐더니스가 없어요. 이게 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rapid onset periumbilical abdominal pain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붙입시다. severe but poorly localized. 그래서 배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작 이렇게 배를 눌러가지고 어디 아픈 부분이 콕 집어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특징이 되고요.
이렇게 바울에 이스키미아가 생기면은 바울이 멈춰버리겠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그럼 일종의 paralytic ileus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토를 할 수도 있고 또 약해진 바울에서 피가 나면서 bleeding, diarrhea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랩을 그러면은 랩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일단 혈액 검사 같은 건 기존으로 할 텐데 랩에서는 이게 아닌데 랩에서는 leukocytosis, elevated hemoglobin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수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히머 컨센트레이션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밀레이즈 상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팬크레아스도 인파이 되다 보니까 생길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요 락틱 애시도시스 생기면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길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하이 NI온계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주요 키가 되는데 요거는 사실 바울의 이스키미아가 심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것 때문에 그 바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조금 더 심해지기 때문에 뭐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조금 더 안 좋은 상태를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뭔가 되게 복잡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기억합시다. acute mesenteric ischemia가 의심되면은 바로 CT 안지오그래피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거 conventional angiography가 아니고 CT 안지오그래피 찍는 겁니다. 안지오 룸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CT 찍으면서 그 혈관 같은 것도 재구성할 수 있게 컨트라스트를 이용해가지고 혈관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것 하느라 얼리 라파로토미가 늦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검사는 수술이 늦어지지 않는 한 CT 안지오그래피를 빨리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럴 CT 이런 거를 찍으면은 CT 굉장히 빨리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T 안지오그래피를 찍는다고 수술이 늦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acute mesenteric ischemia 의심된 사람 오면은 일단 CT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인 질환을 의심하기 위한 검사로 심전도 같은 거를 같이 찍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전도나 아니면 심초음파. 이것도 빨리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얼른 하는 거예요. 특히 엠볼리즘에 의한 acute mesenteric ischemia가 의심되는 사람. 그래서 검사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배 상태를 보기 위한 CT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한 EKG나 에코카디오그래피. 그럼 CT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바울 이스키미아 때문에 바울 월 피크닝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타겟 사인처럼 이렇게 두꺼워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 혈관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엠볼루스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오른쪽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엠볼리즘이 휙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빨리 찍어가지고 진단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은 그 치료가 어떻게 되냐 이건데 퍼시픽 책에는 엠볼리즘이냐 스롬보시스냐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뭐 엠볼리즘이면은 서지컬 엠볼리톰이나 바이스클럽 바이패스를 해야 되고 뭐 스롬보시스면은 스텐트나 스롬벡톰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틀리게 써 있고요. 제가 업투데이트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 강의록에 보시면은 USMLE 버전대로 약간 요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거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업투데이트에 나와 있는 거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공부하실 때는 퍼시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USMLE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프로치가 좀 많이 달라요. 제 생각에는 퍼시픽 내용이 조금 너무 아웃데이트 되다 보니까 좀 옛날 얘기를 써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치료 어떻게 하냐면요. 메센트릭
arterial occlusion이 생겼을 때 어프로치를 크게 내과적 치료만 하느냐 아니면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를 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팔리에이티브 어프로치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퍼시픽에는 엠볼리즘은 무조건 오픈 라파라토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롬보시스는 혈관내 치료나 바이패스를 둘 다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최신 지견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선 환자가 헤모다이나믹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인테스티널 이스키미아가 아주 심하지 않다. 즉 CT에서 병변이 그렇게 익스텐시브 하지도 않고 바울 스키미아도 심하지 않고 그 업도미널 그 프리 에어나 아니면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널리스 그러니까 장벽에 공기가 막 이렇게 차 있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임상상으로는 페리토나이티스의 증거들 예를 들면 리바운드 텐더니스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엔도바스큘러 어프로치가 기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엠볼리즘이든 스롬보시스든 둘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엠볼리즘이 그러니까 엠볼리즘이 있으면은 서지컬 스롬벡토미가 조금 더 낫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롬보시스는 서지컬 스롬벡토미보다는 그 엔도바스큘러 어프로치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그것보다는 환자의 임상상에 따라 가지고 어프로치를 다르게 할 것이냐가 조금 더 괜찮다는 거죠. 조금 더 괜찮다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아웃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엠볼리즘이 물론 서지컬 트롬벡토미가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기는 하지만 수술은 워낙에 힘들고 환자 부담도 크고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막 그렇게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고 그냥 괜찮다. 그렇다면 혈관 내 시술로 엠볼라이를 빨아내가지고 제거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스롬보시스는 마치 MI에다 PCI를 하는 것처럼 Primary Endovascular Approach로 스텐트 시술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페리토나이티스가 이미 있다든지 CT상에서 Advanced Bowel Ischemia의 증거가 있다든지 Advanced Bowel Ischemia의 증거라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미 퍼포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업도미널 프리 에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장벽에 공기가 끼는 게 있어요. 그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널리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바울 이스키미아의 그러니까 severe 바울 이스키미아의 증거거든요. 그렇다면 열어서 바울의 상태도 직접 눈으로 보고 잘라낼 곳은 잘라내고 논바이어블한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엠볼리즘은 오픈 서지컬 엠볼렉토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롬보시스가 있다면은 그 스롬벡토미 그러니까 이제 터진 거를 직접 긁어내는 거죠. 그런 플라크를 긁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메센트릭 바이패스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MI에 캐비지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MI도 일종의 그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터져가지고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PCI를 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캐비지 해가지고 바이패스를 하든지 하는 거지. 그 심장 혈관을 열어내가지고 스롬보스를 긁어내는 그런 뭐 엔도트랙토미를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최근에는 엔도바스큘러 인터벤션도 인디케이션을 잘 지키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엔도바스큘러 인터벤션이 인디케이션을 잘 지키면은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보고가 많지만 바울의 다이렉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책에는 엠볼리즘이나 스롬보시스냐 그거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 가지고 치료를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엠볼리즘은 인터벤셔널 엠볼렉토미보다는 오픈 서지컬 엠볼렉토미를 선호하고 스럼보시스는 바이패스보다는 엔도바스큘러 스텐트를 선호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뭐 수술이냐 혈관 내 시술이냐 이거를 원인에 따라 가지고 딱 잘라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괜찮으면은 혈관 내 시술, 그다음에 많이 안 좋아 보이면은 수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리저너블 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cute mesenteric ischemia에 넘어가고요. 다음은 허혈성 복통, chronic mesenteric ischemia로 넘어가죠. 제가 조금 전에 abdominal angina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그 말 그대로 mesenteric artery들, 뭐 celiac trunk라든지, 뭐 superior mesenteric artery라든지, 뭐 이런 거에 atherosclerosis가 심하게 생기면요, 그 밥 먹고 나서 소화기관으로 혈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 이스키미 페인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주로 밥 먹고 나서 crampy postprandial epigastric pain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대개 한 15에서 30분 정도 뒤에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환자들은 immediately after eat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은 이제 배가 그럼 아파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밥을 안 먹든지 아니면은 적게 되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그러겠죠. 그 이제 먹어도 배는 아프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뭐 그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환자는 겉보기에 일단 좀 말라 보이고요. 웨이트 로스가 있고 말뉴트리션의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문진을 해보면은 배 아파서 밥 먹기 싫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복부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 슉슉 하는 소리, 좁은 혈관으로 혈액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릴 거고요. 뭐 사실 이런 거는 그 복부의 또 다른 혈관 질환, 레노바스쿨러 하이퍼텐션에서도 들리는 그런 소견이죠. 그래서 확진을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은 CT 안지오그래피가 되겠고요. 뭐 라디에이션을 꼭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도플러 울트라소노그래피를 통해서 혈관을 막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cardiovascular risk factor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 끊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조절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nutritional support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살 빠지는 원인은 이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밥 먹기가 싫은 거니까 그 혈류를 어떻게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퍼시픽에는 이게 오픈 서지컬 바이패스가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요즘은 역시 얘도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 할 수도 있고 뭐 오픈 서지컬 리바스큘라라이제이션 바이패스 서저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걸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요 오른쪽 거는 크로닉 메센트릭 이스키미아 사진인데 이 보시면은 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가운데 그 아르토리에 뭔가 하얀 게 콕콕콕 박혀 있거든요. 이게 칼시피케이션 생겨가지고 이게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이렇게 찍힌 거고요. 그래서 그 디센딩 업도미널 에오르타에도 이런 식으로 칼시피케이션 보이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스페리어 메센트릭 아르토리인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하얗게 칼시피케이션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뭔가 좁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 사진이 그래서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를 하는 사진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죠. 이게 셀리악 트렁크가 그 셀리악 트렁크의 오리피스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를 찍은 거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스텐팅을 해가지고 넓혀줬어요. 그랬더니 혈류가 확보됐고 이후에는 증상이 소실되었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도 충분히 가능하다. 요거고. 근데 이게 간별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밥 먹고 나서 배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평소에는 안 아픈데 밥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 우선은 biliary colic. 요거는 이제 대놓고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긴 거는 아니고
작은 돌 같은 게 살짝 꼈다 빠졌다 할 때. 이러면은 밥 먹고 페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거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심해진다. 왜냐면은 그 마일이 잘 나오게 하는 게 콜레시스토카인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그 콜레시스토카인이 이제 팻이 들어오면은 조금 더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속을 많이 섭취하면은 통증이 더 심하다. 특징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페인의 위치가 RUQ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GB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significant한 weight loss까지 생기지는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chronic mesenteric ischemia의 페인은 epigastric 페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팬크레아스 쪽이 문제네요. chronic pancreatitis도 밥 먹고 배 아프죠. 근데 요거는 사실 엑스레이에서 pancreatic calcification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는 chronic pancreatitis는 diarrhea와 steatoria가 동반한다. 주 증상이다. 왜냐면 라이페이지가 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설사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또 그 다음에 팬크레아틱 캔서. 역시 밥 먹고 페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팬크레아틱 캔서 때문에 페인 생기면요. 밥 먹고 나서 아프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아픕니다. 그리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게 팬크레아틱 캔서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팬크레아틱 캔서의 페인은 온셋이 조금 어브럽트하고요. 진행이 좀 빠른 편입니다. 뭐 몇 개월 전부터 아팠는데 그때는 뭐 좀 견딜 수는 있었지만 한 3, 4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크로닉 팬크레아타이티스나 크로닉 메센트릭 이스키미아는 몇 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게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엔자이나도 밥 먹고 배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도 비슷해요. 당연하죠. 둘 다 혈관 질환이니까. 근데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밥 먹고 나서 복부 불편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운동을 한다든지 격렬한 움직임을 했다든지 뭐 추울 때라든지 요럴 때도 역시 페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밥 먹고 나서는 배 아픈데 운동하고 나서는 괜찮다. 그냥 뭐 밖에 나가는 건 괜찮다. 평소에 뭐 조깅하는 거는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있다면은 스테이블 엔자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크로닉 메센트릭 이스키미아는 밥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밥을 먹기 싫을 정도로. 그래서 그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체중 저하가 있고 그다음에 복부의 팽만감, 불편함, 구역질 이런 거를 잘 동반한다. 이렇게 주요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을 때도 그 심장 통증이 아니라고 그걸 코로나리 신드롬들을 룰아웃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고 그 소화기 증상이 없는데 스테이블 엔자이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허혈성 대장염 이스키믹 콜라이티스입니다. 조금 전에 다룬 어큐트 메센트릭 이스키미아, 크로닉 메센트릭 이스키미아는 혈관이 진짜 막혀버리는 것들이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키믹 콜라이티스는 non-occlusive, 즉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건 아닌데 베이조스파즘에 의해서 혈류가 일시적으로 불량해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도 혈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inferior mesenteric ischemia의 분포 영역들에 특히 잘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rectosigmoid junction 그리고 splenic flexure 여기가 그 watershed area라고 해서 그 dual blood supply를 받는 곳이죠. 그런 데가 조금 더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조금 이상하죠. 듀얼 블러드 서플라이를 하면은 하나가 막혀도 다른 쪽에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스키미아가 좀 잘 안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키미아가 더 취약하다? 여기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듀얼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그 각 알투리 등의 가장 끝부분, 그러니까 most distal bran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혈관 둘 다 하이퍼퍼퓨전이 생겼다.
제너럴라이즈드하게 하이포텐션이 생겼다든지 뭐 디하이드레이션이 생겼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그 모두가 다 프로포션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듀얼 블러드 서플라이 받아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스키미아 좀 잘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에서도 그런 그 워터쉐드 에리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스키미아가 쫙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브레인에서도 이렇게 워터쉐드 에리어에 이스키미아가 쫙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키믹 콜라이티스는 원래 시스테믹 하이포텐션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이소프레서 승합제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원래 알티미아가 있는 사람 원래 하트 페일러가 있는 사람 원래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심장이 약하니까 잘생길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도 잘생기겠네요. 임상 양상은 아주 갑작스런 하복부 통증과 함께 다량의 혈성 설사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팩터가 원래 있는 사람, 최근에 설사, 구토, 금식, 열 이런 걸로 탈수가 원래 있었거나 아니면은 저혈압이 원래 있었던 경우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 순서 기억하세요.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량의 혈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진단은 엑스레이나 CT를 일단 찍어요. 이 사진 보면서 얘기합시다.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썸 프린팅 사인이 나타나는데 이게 콜론이 이스키미아 때문에 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CT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환자 이쪽이 여기가 환자 레프트 콜론인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까지 월이 두껍게 부어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스키미아 때문에 콜론에 월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T도 CT인데요. 엑스레이 이거 보고 썸 프린팅 사인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병변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나 수술적인 필요가 즉각적으로 필요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은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CT나 엑스레이로 이스키믹 콜라이티스를 의심하고 그리고 즉각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겠고 그냥 일단 대증 치료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대증 치료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콜로노스코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콜로노스코피는 확진을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요거는 콜로노를 해가지고 여기 계기가 없네. 여기 콜로노스코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요거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갑자기 복통 생기고 혈변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현할 수 있는 질환들이 이스키믹 콜라이티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필요하다면 바이옵시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스키믹 콜라이티스고 혈관 질환이면은 콜로노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거 까먹기 쉬워요. 오히려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뭐냐면요. 안지오그래피. 그러니까 CT 안지오도 여기서는 별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아테로스클로로시스가 지금 당장 있다든지 아니면은 딱 잘라가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클루전 이런 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안지오그래피는 도움이 안 돼요. 그걸 해봤자 나중에 다시 거기다가 카테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넓혀줄 것도 아니고 안지오그래피 의미 없습니다. 치료는 대응 치료로 수액을 충분히 줘서 역시 인트라바스큘러 볼륨을 확보하고 티슈 퍼퓨전을 회복시키면 되고요. 예방적인 항생제를 주는 것도 2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마지막 주제, 혈관 형성 이상, 안지오디스플라지아인데요. 이거는 고령 환자의 무증상 출혈의 흔한 원인이죠. 장의 점막의 혈관 구조물이 이상하게 생겨버려서 여기서 블리딩이 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둡시다. 라이트 콜론에 주로 잘 생기고요. 그리고 안지오디스플라지아의 주요 리스크 팩터가 라디에이션 테라피입니다. 그 라디에이션이 사실 성장을 활발하게 하는
분열을 많이 하는 그런 세포들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에이션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장 점막에 손상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안지오플라 디스플라지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부분 무증상이고 딱히 출혈도 없지만요. 만약 블리딩이 있는 환자에서 안지오 디스플라지아가 발견된다. 그러면은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술, 아르곤 플라즈마 코아귤레이션 이거를 시행해서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어로틱 스테노시스가 굉장히 심한 환자에서 GI의 안지오 디스플라지아가 잘 생기고 그래서 결국 블리딩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하이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그 CK USMLE 월드 문제 중에 있어요. 그 하이디 신드롬 병명 자체가 나오지는 않는데 패서피지올로지로 문제 나오는 게 한 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 이거 미국의 클래식 봐가지고 환자를 진짜 한 명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면 제가 강의록에 이거 설명 넣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혈관 질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세 가지가 뭔가 차이점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한 번 할 때 꼼꼼히 해두시는 게 공부를 2번, 3번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진단이나 치료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빈출입니다. 그럼 복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급성 장 폐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